돈이 몰리는 곳 명동 부테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을 책임지는 절세미녀입니다. 세금 이지입니다. 우리 저번에 그 전화로 상담한 게 반응이 좀 좋았죠? 맞아요. 다 서로 전화 주시겠다고 지금 폭발 정도는 아니지만 좀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도 어떻게 전화 연결 가능한가요? 네, 안녕하세요. 약간 전화 맞아? 전화가 가까이서 들리는 것 같은 3m 이내에서 들리는 목소리 같지 않나요?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하노이를 갔다 왔었는데 한 40평 정도 되는 그 고층에 있는 레지던스에서 머물렀었어요. 그게 한 3억 정도면 구매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해서 세컨드홈처럼 쓰면서 숙박공유를 통해서 빌려주면서 수익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린 건 아니고 바로 앞에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또 드러나네요. 네. 이게 사실은 투자 관점에서도 그 베트남 가보니까 옛날 우리나라 1900년도 1900년도? 조선시대 아니야? 다시 1990년도입니다. 네, 1990년도를 생각하게 할 만큼 정말 이제 좀 개발이 이제 막 시작된 그런 느낌이던데, 그런데 집 하나 턱 이렇게 사놨다가 잘 되면은 좋지 않을까? 근데 아시다시피 소득과 재산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죠? 세금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세금이 3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취득할 때 한 번, 그리고 보유할 때 한 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도할 때 한 번,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서 세금을 한번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취득세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하노이에 에어비앤비용 그 주택을 사면 취득세 납부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가액의 일정 퍼센트를 취득세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국내에다가 납부해야 할 취득세는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해외의 법에 따라서 해외에다가 취득해야 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나라의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네, 그렇죠? 네, 여기까지는 괜찮네요. 여기까지는 괜찮네요. 그럼 두 번째 단계, 보유에 대한 세금은 납부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나라의 케이스를 먼저 보면 우리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면 내는 세금이 있죠. 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 경우에도 해외에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다가 재산세와 보유세, 종부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우리 지금 사연 주신 분처럼 내가 이거를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 이거를 임대해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생긴다면 이것도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다가 세금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같은 경우에는 부부의 주택 수를 가지고 과세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여기에 해외 부동산도 주택수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유의하실 점은 국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공시가격 12억이 넘어가는 주택에 대해서만 월세 소득 과세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해외에 주택 한 채만 있다고 하더라도 해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다 과세소득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 베트남에서 달러나 베트남 돈으로 임대소득을 받아서 그 나라에 저희가 갔었을 때 현지에서 사용을 하면 우리나라를 통하지 않는 건데 그럴 때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세법에서는 그 거주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 해외에서 벌더라도 그 세금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소득이기 때문에 국내에다가 다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생각도 못 하셨죠? 네, 지독하네요. 지독하죠. 네. 나 국세청 측인데. 그리고 이제 합산해서 신고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임대소득만 신고하는 게 아니고 사연자분 근로소득도 있으시겠죠? 합쳐서 신고해야 돼요. 그러면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도 높아지실 수 있습니다.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해외니까 네. 좀 적게 신고한다거나 아니면 수입이 없는 것처럼 신고할 수는 없나요? 일단은 파악은 하기 좀 어렵겠지만 일단 원칙적으로는 파악된 소득을 그대로 신고는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AI 같은 답변이었나요? 원래 AI이시니까. 저희가 저번에 찍은 그 영상에 마석도 네. 블랙요원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네. 해외 이제 역에서 탈세하는 그런 정보들을 다 이제 찾아다니는 그런 식으로 발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 가장 큰 차익이 사실은 양도 차익일 텐데요.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베트남이 막 개발이 돼가지고 비싸게 팔았다. 이때는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가 가장 큰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 많이 비싸게 팔게 되면 그 세금 차이가 많이 나게. 그러니까. 네. 지금 국내랑 국외랑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식 자체는 똑같습니다. 똑같군요. 근데 다 똑같을까요? 뭐 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다른 게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장기로 보유하고 있으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국내에 있는 부동산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 또는 다른 해외에 있는 부동산들은 아무리 장기로 오래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한국의 양도소득세 낼 때는 이런 거에 대한 특별한 공제는 없어요. 그리고 또 좀 다른 게 지금 우리가 베트남에 아니면 또는 다른 해외에서 건물을 살 때 원화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원화로 살 수 없죠. 외화로 부동산을 사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팔게 될 때 어떤 환율로 계산할 것인가.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고 미국 돈 5만 불에 산 부동산을 우리 고객님은 4만 9천 불에 손절을 하신 건가요? 손실을 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부동산을 손실 보고 팔면 양도소득세 세금이 없어야죠. 맞죠. 납부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우리 고객님은 세금을 냈어요. 손절을 했는데도. 왜 그러냐? 여기서 바로 환율이 적용이 됐기 때문인데요. 살 때는 환율이 저렴했어요. 그래서 1,100원의 환율에 구매를 했는데 팔 때는 1,350원에 팔았습니다. 6,615만 원에 매도한 가격으로 원화 환산이 되는데 산 가격, 매수 가격은 5,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양도 차익이 1,115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네요. 네. 얼마나 억울해 하셨는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난 손절을 했는데 왜 세금을 한국에 내냐 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좀 환율이 개입이 되면 세금을 납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한 60만 원 정도, 요 정도가 나왔거든요.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생각하지도 못한 세금을 낸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속상해 하셨어요. 근데 좀 궁금해지는 게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다가 판다라고 해도 국내에서는 사실 알 방법이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국세청이 이만큼 내가 양도 차익을 얻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국세청에서는 사실은 이런 지금 해외에서 부동산을 산 것에 대해서 세금 신고도 받지만 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하고 그다음에 양도한 것에 대해서 보고도 또 따라 받고요. 모든 과정에서 보고를 받는군요. 네, 보고를 받아요. 빡빡하네요. 빡빡하죠. 이것도 제대로 또 보고도 안 하면 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우리 사연자분이 어떻게 좀 속 시원하게 고민이 해결되셨나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도 궁금하신 사연이나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저희한테 댓글창에 달아주시거나 그 댓글창을 통해서 저희한테 전화 연결도 가능하니까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대환영입니다. 그럼 오늘은 또 이제 구호를 외치면서 또 종료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좀 뻘쭘했네요. 네. 세금 꿀팁은 명동 부테크로